김광수의 경제소프트.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를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아주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분이죠.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소개 아직 안 했어요. 외모를 훈남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길경식 연구이사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네. 그 공부방을 가서 여기 저희 방송이 끝나면 바로 시민 공부방이 있어요. 수요일에. 그래서 선생님 모시고 같이 가는데 지난주에 가자마자 계속 거기 그 운영해주시는 그 시민분이 꼭 만날 사람이 있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네. 누구냐고 그랬더니 캐나다에서 오신 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저를 보러 오셨대요. 왜 그러냐면 방송을 이걸 듣는데 네. 문희정 아나운서가 너무 잘생겼다 그래서 대체 얼마나 잘생겼나 확인해 보려고 캐나다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꼽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표정거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저를 보시더니. 그러면서 좀 심했대요. 자기는 진짜 장동건 정도로 생긴 줄 알았대요. 그래서 좀 실망하셨다고. 아니, 미남의 기준, 미녀의 기준은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제 눈에 두 분이 잘생겨 보이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근데 해외에서도 이 경제 소프트 프로그램을 꽤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방금 캐나다에서 오신 아마 중년의 네. 여성분, 주부분이신데 와서 꼭 저희 시민 공부방에 와 보고 싶다라고 해서 오셨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 지금 유학 가 있는 유학생이 또 잠시 들어와가지고 저희 시민 공부방에 왔고 또 미국에서 아마 다음 주쯤에 그러니까 이번 주쯤에 네.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또 저희 시민 공부방에 좀 참여를 꼭 좀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글을 이렇게 올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 연구소 경제 시편 같은 경우도 해외에 계신 분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도 의외로 해외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글로벌화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글로벌화된 프로그램에서 제가 본의 아니게 기리사님께 피해를 끼쳤나요, 혹시? 그런 건 아닌데 좀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캐나다에 계신 분이다 보니까 장동건만큼은 아닌데 현빈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새는 현빈이 더 대세인데. 장동건은 솔직히 예전 그쵸, 미남 기준이고 최근에는 개성 있고 또는 아니면 아예 깔끔하게 생긴 그쵸. 우리 기리사님처럼 이런 사람을 안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확인하고 싶으시죠? 그러면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6월 달에 순회 콘서트 다니시잖아요. 네. 특강을 이번에 투자 관련해서 특강한다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나서 저희가 이게 한 650석 정도가 되는데 오늘 나오기 전까지 한 450분 정도 벌써 일주일 만에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게 6월 21일 토요일에 경제전망 세미나하고 같은 장소인 보람의 공원인데 전문건설 공제조합에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내용은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주식, 채권, 외환, 금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그냥 이렇게 개인분들이 투자를 하셨다가 피해를 보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런 이슈들도 많았고 해서 그런 방법들 어떻게 투자하는지 또 뭘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상세히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너무 늦지 않게 벌써 450분 신청해서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오시면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또 부산에서도 해요. 부산에서는 네. 그 다음 주인 6월 28일에 민주화 공원이라는 강당같이 굉장히 큰 곳이 지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6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하니까요. 부산에 계신 분들도 한번 참석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정보들, 고급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기리사님은 부산으로도 출동하시나요? 갑니다. 네. 예,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다음에 신청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네. 다음에 가셔서 포털에서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 카페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 가보면 공지사항이 크게 떠 있으니까 거기에서 신청서를 받으셔서 인터넷으로 접수해 주시고 계좌이체로 입금해 주시면 끝납니다. 네. 투자와 관련된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세미나, 네. 특강, 어떤 내용이 나올지 굉장히 저는 사실 기대가 되는데요. 덤으로 우리 길경식 연구이사의 외모도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확인하시면 꼭 앞에서 잘 확인했다고 인증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 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네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야.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의 김광수의 경제소프트에 오셨습니다. 마닐라 열혈 청취자님 오셨고요. 그리고 호주에서도 지금 잘 듣고 계신다고. 예. 여러분, 저 허위사실 유포한 적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제 눈에 잘생겨 보인다는 의미니까요. 진정들 하십시오. 예, 빨간 딱지를 붙이겠다고 해서 제가 살짝 겁먹었네요.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사실 참 가슴 아픈 얘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세월호 침몰 사고 수색 작업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이슈가 또 지방선거죠. 지방선거 후보들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지방선거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준비해 오셨죠? 예, 오늘로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뒤 29일째입니다. 아직도 이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수색에 어려움이 있어서 원활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시신 한 구를 추가로 수습을 하면서 현재까지 사망자는 276명, 실종자는 28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역단체장 여야 그 대진표가 대부분 확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에서는 지방정부 심판론을,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 견제론과 거짓과 신뢰를 내세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 문제를 이슈화시킨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대선 개입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에서는 오히려 지방선거를 대선의 완결판이라며 전면 승부를 벌일 태세를 보였습니다. 즉 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획득하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전국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경제 소프트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경제 관련한 프로그램이죠. 네. 경제 관련한 프로그램인데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한 달째 이제 경제 소프트 할 때마다 첫머리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제 세계 경제, 특히 세계는 글로벌화돼 있죠. 글로벌화돼 있고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구석구석 곳곳에 있는 모든 분야에 걸친 정보들이 다 실시간으로 다 공유가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 문제는 국내 문제를 이미 떠났습니다. 떠나서 이미 이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이슈가 됐죠. 그런 점에서 보면 참으로 이렇게 그 어처구니 없고 이게 정말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밖에 해외여행 나가기도 이게 이제 창피할 정도까지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미 이렇게 이제 그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알고 있고, 지금 그 무엇이 어떻게 잘못돼서 이런, 이렇게 참 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고가 일어났고, 그것이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의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언론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어떻게 지금 연결돼 있고 하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다. 이제 외신들이 지금 이런 상황들을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기들 눈에서 시각에서 볼 때도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서 이제 외신들이 보도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죠. 이게 뭘 뜻할까요, 이게?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첫째는 이미 박근혜 정권이 더 이상 남은 임기 3년 반을 가기 힘들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미 다 알아버렸어요. 그 실상을. 근데 경제적인 어떤 그 협상이라든지 어떤 그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어떤 그 외교적인 협상이라든지 외교적인 어떤 관계라든지 뭐 정치적인 어떤 교류라든지 경제적인 교류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이거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상대방이 우습게 봐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상대할 이른바 그 사람들이 못 된다. 이렇게 봐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미 국내적으로도 이렇게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뭐 박근혜 씨를 비롯해서 뭐 여야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 관료들 포함해서 이렇게 총체적인 불신 상태가 이제 이미 이제 골수까지 박혀버린 상황인데, 네. 국내적으로도 이제 정부나 정치권의 시스템이 작동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렸죠. 근데 국내적으로는 근데 이게 글로벌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정말로 옛날처럼 눈 딱 감고 그냥 막 이렇게 밀어붙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남은 임기 채워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들은 그냥 지금도 연일 그냥 주요 뉴스로 계속 보도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남은 3년 반 동안을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 연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그 씨를 비롯한 청와대하고 그 집권당의 새누리당 쪽에서 이제 국정원이나 그 국방부의 이제 대선 부정선거 개입이 터져서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총장도 찍어내고 못하고 막 이런 이제 난리를 피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 연초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6월달 지방선거 때 한번 우리가 심판론을 내세워가지고 그때 이기면은 없었던 걸로 퉁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런 뉴스를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대선 부정선거 심판 선거다 뭐 이런. 근데 지금 이제 대선 부정선거뿐만이 아니라 그에 못지않는 그런 훨씬 뛰어넘는 국가 어떤 시스템의 기능의 정지, 마비. 작동 불능 상태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상태까지 이르는 세월호 참사에 이르러서 근데 지금 이제 박근혜 정권 심판론이라고 한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6월 4일 지방선거 때 만약에 그 새누리당이 졌다라고 치자고요. 그럼 뭘 심판하냐? 박근혜 씨가 퇴진합니까? 물러납니까? 근데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로 박근혜 씨가 6월달 지방선거에서 졌을 때 내가 물러나겠다 라고 한다면 그 심판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예요. 야당도 마찬가지. 무슨 평가하고 뭐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박근혜 정권에 대한 뭐 이렇게 심판을 한다. 뭘 심판한다는? 민주당은 심판이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견제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요새는. 아예. 그러니까. 이건 그 집권당의 이제 그 기능 마비, 기능 정지랄까 마비. 원래 작동했던 것이 뭐 작동 안 한 이런 상태가 아니고 원래부터 작동을 못 했던 것, 작동할 수 없었던 것, 능력이 안 됐던 것들이 지금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럼 야당이라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겠냐라는 거죠. 도대체 선거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지금 지방선거 6월 4일 치러지는 선거를 지금 박근혜 씨나 아니면은 새누리당이나 아니면은 야당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선거를 하려고 하냐. 두 번째는 이미 이번 경제 소프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아마 일주일 지나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참사 사고가 일어난 이제 4월 16일 날 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실종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때 말로는 5월 15일까지 전부 수습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일차적으로 약속을 했었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이야기가 만약에 5월 15일까지 전부 수습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지방선거를 할 거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여야 정치권이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라. 지금 지방선거 한다고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선거에 관심을 가질 처지냐 이겁니다. 아무도 지금 누가 관심을 지금 거의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게 도대체 뭘 위한 선거냐라는. 결국에는 자기들 여든 야든 요 틈을 타가지고 다 전부 다 어떻게 쓰든지 간에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는 그 눈이 뒤집힌 정도에 불과하지. 지금 이렇게 한 30명 가까이 아직도 지금 수습이 안 된 상황인데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뭐 지방선거라고 갈 거냐 이거. 사람들은 지금 관심은 선거에는 전혀 뭐 누가 나오는지 뭐 서울이나 이런 극히 광역 대도시 정도에서만 한두 개 잠깐 뭐 이렇게 관심 조금 이렇게 가질 정도이지 그것도 이렇게 가지려다가도 이쪽이나 저쪽이나 정말로 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인지 모를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한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저라도 선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가 다른 일반 국민들하고 시민들하고 다르지 않은데 그럼 다른 분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얘들은 지금 아직 다 못 찾아가지고 시신을 수습을 못한 상태에서
예, 정치권이 이 선거를 정말로 숨 넘어가게 아무도 지금 이렇게 뭐가 이슈가 되고 정책적으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고 뭘 가지고 지금 서로 쟁점으로 싸우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냥 가서 표만 찍으라 이겁니다. 저놈 싫으니까 나 찍어줘. 아니야. 우리 저놈들이 하면은 또 이렇게 좀 빨갱이야. 우리 찍어야 돼.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해야 되냐? 이런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정치가 이건 정치 혼란의 심화 악화를 의미하거든요. 예컨대 어떻게 쓰든지 지금 집권당의 새누리당은 지방선거를 아마 지금쯤은 그 의미를 축소하려고 할 겁니다. 워낙 지금 세월호 참사기 지금 충격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지 지금 이 정권 심판론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볼 때 박근혜 씨나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정권 심판론으로 들고 가면 저 사람들은 정말로 그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봐요. 안 그래도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들인데 반면에 야당이라고 지금 지금 분위기가 일단 어쨌든 지금 박근혜 씨나 새누리당에 대한 이제 반대 여론이 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땡겨서라도 선거하면 내가 한 자리 더 해먹겠지 하니까 안에서 별 생쇼를 다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은 그렇다고 해서 야당으로 기울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네. 그게 그런 점에서 지금 상황도 상황이더니와 이제는 이미 드러나 버렸다라는 거죠. 여든 야든 정치권이든 정부 관료든 이미 원래부터 기능 작동이 안 되고 있었던다라는 거죠. 그걸 몇십 년 동안을 끌고 왔는데 그거 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엉터리를 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안 망하고 이렇게 왔던 건 정말로 힘없는 국민들이 피땀 흘리고 24시간 잠 안 자고 세계 이런 나라 중에서도 24시간 장사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럴 정도로 고생해가면서 지금 버텨온 거거든요. 이게 무슨 박정희 씨가 어떻게 경제 성장을 하고 누가 민주화해서 어떻게 하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정말로 등골이 쉬도록 일반 국민들이 고생하고 힘들게 노력해가지고 엉터리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막고 해서 떠받치고 온 거거든요. 외환위기를 어떻게 막았나요? 일반 사람들 정말 장로 속에 다 누있던 금모기로 그거 막은 거죠. 부잣집 사람들이 떨어진 부동산을 매입할 때 일반 서민들은 금부치를 꺼냈죠. 예. 언제든지 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6.4 지방선거가 여야 정치권 입장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로 선거를 하느냐를 명확하게 밝혀라 이겁니다. 박근혜 씨나 새누리당이 정권 심판론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 심판론이라는 의미는 만약에 진다라고 하면 박근혜 씨 퇴진할 거냐 이겁니다. 그거 명확하게 밝혀라 이겁니다. 나머지 3년 반은 끌어가기 거의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지금도 지금 국민들이 끌어올라가지고 어떻게 그냥 참을 길이 없어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빌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길거리로 쏟아져 나가든 안 나가든 이미 심정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지금 넘쳐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내가 권력에 눈이 멀고 정말로 가문의 영광이라고 해서 내가 한 자리 해먹는데 이렇게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해도 나라가 이렇게 망해버릴 지경이 되면 국민들 일반 시민들이 버티지 못하죠. 못 버티면 역사적으로 이미 드러났죠.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야당도 마찬가지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 지방선거의 의미의 구체적인 그 의미 부여를 어떻게 명확하게 밝히고 선거를 해라. 그다음에 야당 입장에서도 지방선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선거를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밝혀라. 근데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기면은 이제 박근혜 씨 퇴진 운동을 할 거냐 이겁니다. 길거리 나가서 이렇게 퇴진할 거냐 이겁니다. 명확하게 밝혀라 이겁니다. 그래야
그래야 지금 그 분노에 어쩔 줄을 몰라하는 일반 그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그나마 지방선거 투표장에 갈 계기가 조금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저도 지금 정말로 투표하기 싫어요. 저 사람들, 저 나라 말아먹고 얘들 저렇게 떼죽음 시켜놓은 얘들은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미쳤다고 내 세금으로 또 그런 사람들을 또 표를 찍어주냐 이겁니다. 두 번째는 금수가 아닌 이상 아직 수습이 안 된 그 시신들이 30여 구 가까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유가족들이 아직도 그 지금 구조를 기다리면서 수습을 기다리면서 진도에 가 있는데, 정말로 그것보다 사람이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지금 어쩔 줄을 몰라하는 그런 유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말로 선거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 국민 목숨 한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하죠. 네. 모든 걸 다 이렇게 투입하고 모든 걸 다 버려서 감까지. 왜냐하면 그게 정치권의 기본 책무고 정부의 기본 책무고 그 나라 헌법이 정한 기본 의무 사항이죠. 그러니까 혹자는 최고의. 그걸 정치쇼라고 할지 몰라도 정치쇼일지언정 제발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을 향해서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진정성을 좀 보여달라라는 거죠. 많은 국민들의 바람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금 시점에서 지금 그 여야 정치권이 세월호 그 참사 아직 30여 구 수습이 안 된 그런 상황에서 5월 15일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까지 수습을 다 못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그거 그대로 그냥 묻어버리고 갈 거냐 이겁니다. 다 한번 못 본 척은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래요. 분위기상으로는 못 본 척하고 가버릴 좀 모양새예요. 그 다음에 지금 박근혜 씨나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지. 선거 끝나고 나면 참패를 당하지 않는 한 아마 그 대대적인 빨갱이 공세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때 또 뒤집어져요.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지금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게 경제하고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로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가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경제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치를 정상화하는 정상화하는 길을 찾지 않으면 경제도 정상화하기 힘들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저 세월호 참사가 특별한 경우냐 이겁니다. 저런 경우에만 정말로 일어난 현상이지 다른 모든 분야는 정상적이고 잘 되고 있냐 이겁니다. 다른 분야는 이렇게 짐작한데 다른 분야도 대동소이하다라는. 다를 바 없다라는. 예를 들어서 엉터리 조작 이렇게 막 이런 한다 이거예요. 그럼 경제 관련해서도 성장률이 높다. 그걸 누가 믿냐 이겁니다. 실업률이 낮다. 누가 믿냐 이겁니다. 일자리 많이 늘어났다. 집값 올랐다. 누가 믿냐 이겁니다. 얼마나 거기도 그런 분야마다 엉터리와 조작과 꼼수들이 넘쳐나 있겠습니까, 지금. 그걸 막 때려 맞고 있는데 때려 막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죠? 빚만 폭증을 하고 있죠. 그런 모든 엉터리와 꼼수들을 막 때려 막는 유일한 방법은 돈 쏟아붓는 것 뿐이거든요. 돈 쏟아붓는 돈은 없는데 돈을 쏟아붓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권 때부터 지금 빚만 폭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엉터리에 지금 모든 경제 분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엉터리가 넘쳐나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조작과 선동과 꼼수로 이렇게 이념 공세로 다 틀어막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빨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지 않는 한은 지금 경제적으로도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아무리 경제 소프트에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 해봐야 그냥 재미 삼아서 하는 이야기에 그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왜 뻔히 눈 뜨고도 그 아이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그 어이없는 상황들을 이제 하나둘씩 알게 되면서 결국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이 중심이 된 사회, 이 잘못된 뒤틀린 사회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 자각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 웃긴 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얼토당토한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붕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더 이상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넘어가자면 국가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특히 이제 선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하면은 본능적으로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정치에서 인물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후진 국가가 됩니다. 왜냐면은 경제든 정치든 다른 모든 그 국가가 작동하는 그 기본적인 시스템, 국가라는 것은 이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누구라도 평균적인 능력이나 역량을 가진 사람이 그 시스템의 어떤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렇죠. 개똥이 소똥이 무슨 인물론으로 하게 되면 만약에 그 인물이 없어지면 국가가 시스템이 다 정지가 돼버린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런 나라는 다 후진 국가예요. 독재 국가예요. 인물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나라일수록 독재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이 정치판이 이렇게 개판이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개나 소나 전부 인물론인데 인물을 뜯어보면 다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근본적으로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이념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정치판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꾸려면 물갈이 위에는 방법이 없다. 세대 교체밖에는 방법이 없다. 세대 교체를 통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국가가 작동이 되도록 해야 된다. 누구라도 평균적인 능력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의 그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했을 경우에 언제든지 이 시스템이 작동해서 국가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에서 작동되는 선진국일수록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제 논란이 된 게 대통령 중심제하고 의원 내각제가 있잖아요. 네. 대통령 중심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속성상 인물론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대통령의 경우에. 물론 미국의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미국 의회가 또 다른 이제 대통령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수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는 미국의 대통령제를 따르고 있지만은 국회가 거수기거든요. 지 밥그릇 채게 먹는 거거든요. 미국 의회처럼 이렇게 대통령을 견제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의원 내각제를 하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독일이나 영국이나 일본이 있죠. 근데 그런 의원 내각제를 하는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정권이 길게 가는 경우도 있고 선거에서 계속 이기면 계속 메르켈 총리는 지금 18년째인가 하고 있죠. 계속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1년도 안 돼가지고 해산해서 그 선거로 가서 이렇게 자꾸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이탈리아처럼 좀 불안정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영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 의원 내각제를 했다라고 해서 불안정한 나라입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나라죠.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지금 아베 내각이 500일이 지났어요. 네. 500일이면 연수로 치면 얼마죠? 2년이 채 안 되죠. 2년 채 안 되죠. 역대 최장이에요. 역대 최장이에요. 이 내각이. 그러니까 일본 정치 시스템이
어떻냐 이겁니다. 인물론이 아니라 시스템이 어쨌든 간에 그 나름대로 자기들도 문제가 많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날. 누가 들어가도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 또 이렇게 새로운 정치 대안을 모색해서 물갈이를 하고 났을 때 그 권력구조 개편의 이야기가 나올 때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요. 대통령제나 무슨 인물론으로 가는 것은 한국의 경우는 안 맞아요. 이건 계속 이게 왜냐하면 한국은 너무나 기득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물론으로 가면은 기득권을 가진 자, 돈 가진 자, 권력 가진 자, 짜고 치고 패거리 만든 사람들이 계속 해먹어 버려요. 네. 새로 이렇게 평범한 일반 힘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할 때 이런 문제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말 그 평소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명쾌하게 콕콕 집어주시니까 지금 동의한다고 소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자, 이번에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요, 정부가 참 여러 가지 발표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피해 가족들에게 생활 안정자금 지원을 결정을 했다. 이런 발표가 나왔거든요. 네. 제가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11일에 세월호 피해 가족에게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월호 침몰사고 가족은 세대당 85만 3,400원의 생활 안정비와 1인당 42만 원의 구호비를 합산해서 지원을 받게 되고 고등학생을 둔 가구에는 고교생 1인당 학자금 70만 200원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고교생 1인을 포함한 4인 가족은 생활 안정비 85만 3,400원과 구호비 168만 원의 학자금을 합쳐서 총 323만 3,600원을 받게 되고 부상자 가족의 경우에는 사망자 가족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생활안정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재난피해 가족에게 2개월분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1회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신청은 15일서부터 주소지 시군구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 이 외에도 세월호 사고 피해 가족은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제도를 통해서 생계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라고 정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난 직후에 제가 이제 20대, 40대 자식 세대에게 과함이라는 글을 저희 다음 카페인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요.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지난주였던가요? 지난주에 경제소프트 방송 끝난 바로 직후에 또 그 글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정부와 정치권에게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게 뭐냐면 두 번째로 정부하고 정치권은 빨리 특히 여야 이렇게 지금 청와대 박근혜 씨나 정부 그 국무회의를 통해서 빨리 그다음에 정부 여야도 빨리 긴급 이렇게 입법을 통하든지 해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나 부상자나 이렇게 그 피해자들한테 국가 배상을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빨리 해라. 차등을 두지 말고 피해자 한 사람당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를 빨리 지급을 해라. 단 지급을 하되 세월호 참사는 명명백백히 박근혜 씨, 그다음에 새누리당 집권당, 야당, 그다음에 정부 관료, 정부 결정적인 그 결함 잘못에 의해서 발생한 말할 수 없는 참사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라. 근데 책임을 진다라는 게 내가 사과한다라고 해서 죽은 애가 돌아오냐 이겁니다. 그건 책임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네. 책임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민형사상으로 두 가지가 하나는 그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거죠. 일단 형사 책임을 묻고 대통령도 물러나라 이거. 박근혜 씨도 물러나라 이겁니다. 두 번째 그 책임을 지는 방법은 금전적 보상이나 배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박근혜 씨나 집권당이나 야당이나 정부 관료들이나 정부 공무원들이나 금전적 배상을 해라 이겁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그걸 떼우지 말고 공무원들이면은 전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뭐 이렇게 사법부 같으면은 뭐 과장급 이상 국회 국회의원 300명 망라해서 전부 그 월급에서 까라 이겁니다. 월급에서 까서 빨리 유가족들한테 이렇게 차등 없이 2억 원에서 3억 원을 빨리 지급을 해라. 일단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데 저 사람들이 무슨 떼부자인 것도 아니고 다들 그냥 그 안산이면 시야공단 있는 데인데 다 그 월급쟁이 근로자들 집안이다 이겁니다. 평범한 일반 그 서민 가정들이다 이겁니다. 근데 저런 충격을 받았으면 얼마나 그 경제적인 여력이 있겠냐 이겁니다. 없죠. 거덜나죠. 집안이 풍비박산 납니다. 사실 풍비박산이 나죠. 네. 예, 직장을 한 달 이상 못 나가는 상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런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주면 그나마 정신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어쨌든 간에 안정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일단 최대 그 피해자는 유가족들이고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가장 먼저 안정을 취하는 게 출발이다 이겁니다. 그 당사자들이 가장 먼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출발점은 5가지를 제가 써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앙 공무원들, 지방 공무원들 해서 4급 이상 전부 해가지고 월급에서 떼어서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빨리 1차로 우선적으로 배상을 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간을 두고 정말로 이렇게 잘잘못을 따져서 추가로도 배상을 해야 될 것이 있거나 보상을 해줘야 될 게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사상에 뭐 청해진인가 뭔가 이런 쪽에 대해서 민사상에 그 피해 배상이나 보상을 그 요구할 때도 정부하고 정치권이 책임을 지고 해라 이겁니다. 지금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같은 경우도 그 뒷수습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거기서 사고 참사해서 그냥 죽은 사람만 억울하게 돼버렸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 미나마타 병이 어떤 병인지 아세요? 이따이 병 같은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언제 일어난 사고인지 아세요? 언젠가요? 1960년대에 일어난 공해병입니다. 수은 중독. 네, 수은 중독. 1960년대에 일어난 거예요. 네. 일본이 이제 막 고도성장 막 할 때. 그때 그 이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하고 아주 오랜 그 싸움 끝에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배상을 받고 보상도 받고 했는데 그것을 1960년대에 일어난 그 사건을 지금도 그때만 되면 주요 언론들이 그걸 보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알기 일본 이게 일항기가 있습니다. 일본 대한항공처럼 자알이죠. 일항기가 있습니다. 이 전보기가 비행하다가 산 중턱에 이렇게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 250명인가 300명 가까이가 사망을 했어요. 그게 언제 일어난 사고였냐면은 1990년대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것도 역시 매년 그 기나를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합니다. 그다음에 끝까지 언론이 그걸 추적을 해요. 뭘 추적하냐면 원인과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과 배상, 책임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확실하게 물었느냐를 일본 언론들이 예외 없이 끝까지 그걸 매년 그때가 되면 그걸 끄집어내요. 그다음에 그 고베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가 다리가 와르르 무너졌죠. 네. 사실 그것도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천재지변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지금도 계속 이제 그 대지진이 일어났던 시기가 되면은 그때를 되새김질을 합니다. 일본 언론들이. 뭐 후쿠시마 원전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지금 한국과 같은 이런 데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계속 되새김질을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 그런 참사가 일어나면 심지어는 그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그 결정적인 잘못으로 과오로 인해서 벌어진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덮어버리죠. 그다음에
그때만 넘기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때만 넘어가면 이제 그걸 뭐 이제 오히려 뒤집어 씌우죠. 유가족들을 빨갱이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혐오스럽다, 돈 뜯어먹으려고 한다. 이따위 짓을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특히 정치권이나 정부 관료들을 생각하면 한번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건 그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당한 것도 정말로 말할 수가 없는데 그 후에 대처하는 것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뭐 광주 민주화 항쟁부터 시작해서 뭐 부마 항쟁에 이르기까지 그다음에 그 이전에 얼마나 그 박정희 정권 때부터 그 말할 수 없는 조작과 탄압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위로 올라가야죠. 이승만 독재 정권 시절부터.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나마 조금 이제 앞으로 정상적인 길을 찾아가려면 잘못한 것을 덮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학습을 하려면 계속 끄집어내서 되새김질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왜 잘못했고 뭐가 문제였고 그 문제가 그 후로 개선이 됐는가, 그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그 대우를 했는가, 책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가, 어떤 처벌을 내렸는가, 이런 것들에서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만 그런 대형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참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뭐 성수대교라든지 산풍사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 문제도 지금 거론되고 있죠. 네.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이런 그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계속 되풀이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너무 슬픈 내용이지만 사실은 다 맞는 내용이라서. 예. 근데 또 들으시면서 저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구체적인 어떤 무언가를.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저희 시민공부방,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민공부방을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100개 시민공부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다못해 20, 30명씩이라도 참여하면 나라 뒤집어져요. 나라 바뀝니다. 정치권 물갈이 됩니다. 20대, 30대, 40대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하십시오. 물론 저희가 그 지방선거 후에 전국 투어를 할 예정으로 할 생각입니다. 20대, 30대, 40대를 이렇게 불러 모아서 정말로 새로운 정치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국 순회 공연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를 하십시오. 아마 소장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가슴 한켠에서는 과연 이 분노가 정말 이런 실천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염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끊임없이 서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뭔가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외쳐오셨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의 행태를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막 분노할 때는 물어보고 정작 알려주면은 그 당시에는 해야지, 움직여야지 하면서도 그게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졌느냐에 대해서는 저부터도 사실 살짝 자신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릅니다.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억울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억울한 게 많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연구소나 네. 굉장히 좀 억울한 게 많은 게 저희가 이제 2006년 7년부터 이제 포럼을 만들어서 전국 이제 시민 공부방 비슷한 이제 정기 모임들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아주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그런 모임이 있었죠. 전국을. 그래서 정권까지 이렇게 창출해내는 그런 모임이 있었죠. 뭐였죠? 노무현 노사모가 있었죠. 노사모요. 네. 노사모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결성이 돼가지고 자발적인 참여에서 이렇게 결성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네. 정권까지 만들어낼 정도였는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풍비박산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것이
봐라, 니네들 저렇게 인터넷에서 모여가지고 뭐 한다고 해봐야 노사모 꼴 될 거야. 노사모나 이런 다른 노사모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여러 그 단체나 모임들이 뭔가 아직 잘 안 돼요.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을 전국적인 규모로 이렇게 공방을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런 그 일반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다른 어떤 단체들이 모임을 하게 되면 가면은 계속 무슨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신자유주의, 이념, 진보, 보수 이런 것만 따진다 이겁니다. 한번 모여서 그 이야기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만나서 할 이야기가 없어요.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네. 그 다음에 모이면 밥그릇 싸움을 해, 그 안에서. 그러니까 2번 모이고 3번 모이면 사람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저희 그 시민공부방은 다 소화를 못할 지경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생산해내는 어마어마한 그 공부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부거리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강독회를 한다든지 누가 요약해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한다든지 하다못해 경제 소프트만 해도 지금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지금 정말로 대학원에서 돈 주고도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겠는데 이거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들으면서 듣고 나서 토론회 하는 거 말할 수 없는 공부 자료거든요. 네. 이런 걸 생산해낼 수 있는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만이 유일하게 그런 걸 유지를 해오고 있어요. 앞으로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을 20대, 30대, 40대 자식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간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목소리 큰 사람들로 할 수 있냐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이든 새정치연합이든 민주당이든 이 사람들은 이른바 할 수 있는 모든 꼼수로 30년, 40년 동안 계속 나눠먹기로 해온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 집단에 가면 아무리 이렇게 재주가 저보다도 재주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갔는데도 다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똑같은 놈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왜 똑같은 놈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로 정치판을 바꿔보겠다라고 간다 이거예요. 나 많이 알아. 내가 대학 교수야. 내가 전문가야.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냐면은 민주주의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정치연합을 야권 단일화 해야 된다 해서 갔다 이거예요. 우리 근데 좋아 단일화 했어. 우리 민주주의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민주주의 하자. 그럼 민주주의가 뭐죠? 당원 투표로 결정을 해야지. 그러면 내가 정말로 좋은 뜻을 가지고 가서 뭔가 바꿔보겠다고 혼자 일기 필마로 딱 들어갔는데 가서 민주주의에서 당원 투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깨지죠. 조직력에서. 깨지다 밀리죠. 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도 이제 그 안에서 그냥 나도 한 자리 해먹고 말지 거기 이제 공천 받는 대로 이제 가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그런, 원래 그 뿌리가 그런 당이고. 그러니까 야권 단일해서 갔는데 어떤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나요? 이미 그런 것 예견돼 있어요. 누가 가더라도 그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제가 저라고 그런 이야기를 만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사실 제가 그 DJ 돌아가시 직전에 그 만나 뵙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죠. 근데 벌써 그때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셔가지고 최우선으로 약속을 잡아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못 만나 뵙고 이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DJ를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저라고, 저도, 그런데 들어가서, 거기서 당대표나 정책의장 해가서 바꾸면 되지. 그게 더 빠르지 않아요? 밖에서 이렇게 대주다는 현실 정치가 그런 게 아닌데, 정치는 진흙탕이고 개판인데, 밖에서 내가 깨끗한 물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그래서 깨끗한 물에서 물고기가 삽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네. 근데 되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밥그릇 이렇게 챙겨 먹으려고 이렇게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죠. 그렇게 개판이고 진흙탕 물이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같은 게 일어나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거죠. 지금 정치판이 개판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저거 정말로 어떻게 싹쓸이 좀 제발 좀 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꿀떡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쟤라고 그런 생각을 못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들어가서 가능하다라면 그렇게 100번이라도 했을 거예요. 그런 기회도 있었고, 뭐, DJ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밀어주십시오. 제가 한번 이렇게 뒤집어 엎어놓고 한번 뒤바꿔 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었다 이거예요. 사실 그런 생각으로 만나려고 했다 이거예요. 근데, DJ가 뒤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뒤로 이제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완전히 그렇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라고 들어가 봐야 300분의 1이에요. 아니면 150분의 1이에요. 야, 민주주의 하자라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패거리로 이렇게 이미 다 이렇게 짜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의 새누리당이 됐든 뭐 새정치연합이 됐든 기존 정치권을 이렇게 밀어붙이게 물갈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쌓아온 게임의 룰에 따라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로 얼마나 많은 노하우를 터득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길 수가 없어요. 권력도 가지고 언론도 장악하고 돈도 제가 고생해가 낸 세금 가지고 그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데 제가 막상 정치하려고 하면 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예 밖에서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밀어붙여버리자요.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의 게임의 룰에 따라서 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들만의 세상에 들어간들 뭐 이길 방도는 없습니다. 네. 예, 그건 너무 자명하죠. 그래서 밖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게임의 방법을 찾느라고 무척 고심을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이제 포럼을 만들고 시민공부방을 만들어서 20대, 30대, 40대 이제는 이제 세대로 바뀌었는데 지식정보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화되고 지식정보 시대로 갔는데 뭘 알아야 판단을 하죠. 맞습니다. 박근혜 씨한테 뭐 백날 이야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들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마무리를 하자면 지방선거 끝나고 어쨌든 그 20대, 30대, 40대 자식 세대들을 불러 모으는 작업을 공개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때 20, 30, 40대 정말로 젊은 자식 세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그리고 컨텐츠를 가지고 차근차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만의 게임의 룰을 만들어서 그걸 대세화시키는 것. 네. 네. 그 작업을 소장님 혼자서 아니고요. 여러분 같이 하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여러분의 질문에 소장님께서 너무나 분명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그 대답에 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요, 아주 명쾌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김광수 소장님, 길경지 연구이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